안녕하십니까.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을 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있었던 경악할 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동안 제 과거를 멈추고 살았는데 오늘은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충고와 격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졸업하고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힘들게 취직했어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 워낙 많아서 시작부터 힘이 들더군요. 야근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신입들은 눈치를 보고 당연하듯이 늦게까지 주어진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야 했답니다. 그래서 전 회사에 들어간 해에는 회사와 집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겠다, 부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은 생각보다 힘들고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그런 직장 생활에 뛰들게 되었더니 여자친구는 고사하고 취미생활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있어 그걸로 만족하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직급은 과장이 되었고 조금 여유가 있어 애인도 사귀어보고 월차를 몰아써서 여행도 다녔어요. 돈도 많이 모았고 앞날도 창창하니 이 정도면 결혼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좋은 여자만 만나 결혼만 하면 더할 나위 없을 인생일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으니 가정을 잘 돌보는 야무지고 지혜로운 여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제 이상형을 알고 있는 회사 선배가 형수님의 지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봤더니 청순 가련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어떤 남자라도 첫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웠죠. 저는 넋을 놓고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무슨 말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놓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자에게 한눈에 반한 걸 알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여자가 자기 꿈을 말하더라고요. 남편 내조를 하며 아이를 힘듣는 데까지 낳아서 훌륭하게 키우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다 말했죠. 그 말에 더더욱 호감으로 보였고 이 여자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귀자고 고백했어요. 결혼을 전제로 저를 만나달라고 진심으로 말했답니다. 긴장하고 떠는 제 모습이 그녀 눈에 귀엽게 보였는지 한참 동안 웃기만 하다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분명 운명의 상대라고 확신해서 그녀에게 연락해 10번 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난 뒤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훌륭하지만 마음이 어찌나 비단결 같던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빨리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해서 2년 가까이 연인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곧 저의 청혼을 받아주어 제 나이 37에 장가를 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다니던 대기업 계속 충실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림과 내조를 맡았습니다. 꿈이 현모양처인지라 집안일을 진짜 잘해주었어요. 또 음식도 어찌나 맛있게 잘 만들었던지 제 뱃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답니다. 저는 찰떡궁합의 천생연분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초부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연을 솔직하게 쓰기로 마음먹었으니 숨김없이 털어놓아 볼게요. 오랜 시간 회사에서 일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가 심한 탓인지 남자로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답니다. 아내가 아이를 힘닿는 데까지 낳고 싶다 했는데 제가 밤일을 잘 못하니 그 꿈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전 이게 심각한 병인 것 같아 비뇨기과를 찾아가 상담과 검사를 받아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며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끊기 어려우니 운동과 명상 같은 거로 이겨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전 약으로 남성성을 찾지 않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회사 내에 있는 헬스클럽에 점심시간마다 가서 30분 동안 땀을 흘려 운동을 했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에 올라 하체를 단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신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더불어 잠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도 운동으로 달라진 저에게 대단하다며 멋진 밤을 보내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용기를 얻고 건강한 남자가 되나 싶었는데 회사 일이 제 발목을 붙잡고 말았답니다. 과장까지는 한 번에 올라갔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저희 팀의 실적이 거의 꼴찌였습니다. 후배들이 열심히 일해주긴 했지만 제가 부족한 탓에 이렇게 된 것 같았죠. 그래서 제 밥그릇과 팀원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2배, 3배 이상으로 일해서 실적을 쌓아야 해서
점심시간에 한가하게 운동할 새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많은 업무를 해나갔고 야근해야 하는 건 기본에다가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일하는데 몸과 정신을 쏟아냈습니다. 차츰 저의 실적은 좋아지고 있었는데 아내에게는 소홀해졌죠.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한 사람인데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고 기운 없이 잠만 자더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때 제 몸은 남자의 기능을 거의 다 잃었는지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제가 회사에서 며칠도 팍팍 뛰고 당당해지면 바쁜 생활을 줄이고 아내에게 충실하겠다고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엄청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일을 끝내고 밤 11시쯤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향해 달려와 안기며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보, 나 임신이래. 벌써 3주 차라고 했어. 뭐? 임신을 했다고? 3주? 여보, 우리 같이 잠자리를 한 게 더 오래되지 않았었나? 그러자 아내가 저를 밀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다른 놈 자식이라도 가졌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내가 일에 시달려서 당신을 거의 안아주지 못했잖아. 당신이 깊이 잠들어도 할 건 다 했거든? 일 때문에 까먹은 모양인데 당신 꽤 강렬했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새벽 시간에 아내를 안아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해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바로 사과하고 아내에게 임신을 축하하고 고맙다고 안아주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을 푼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가장의 어깨가 조금 무거워져서 회사에서 밀려나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정신을 10배 이상으로 차리고 다른 팀 가장들보다 윤곽이 진해지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한편 아내는 임신한 동안에도 집안일과 저의 내조를 훌륭하게 잘해주었고 임신 중에는 몸을 아끼려고 해서 잠자리를 거의 갖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인데 아내에게 당분간 미안해할 일이 없는 것 같았죠. 이듬해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귀엽고 잘생긴 아들을 품에 안아보았더니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목숨 바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끝까지 뒷바라지해줘서 모자라지 않은 가장이 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1년 뒤 차장 진급 심사가 있어서 더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사정을 말하고 가정에 소홀히 해도 1년만 기다려달라고 사과와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 내가 집에 너무 무신경했지? 당신을 혼자 두고 매일 야근했던 걸 생각하면 미안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내년에 차장 진급 심사가 있어서 앞으로 더 바쁘실 것 같아. 당신도 알겠지만 진급에서 물 먹으면 회사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리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면서 다녀야 돼. 그런 가장의 책임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거든. 나 이해해줄 수 있어? 그야 당연하지. 다른 것도 아니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전쟁터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건데 왜 기다리지 못하겠어. 여보, 인생은 길어. 나중에 얼마든지 함께할 시간이 넘쳐날 테니까 지금은 당신 일만 생각해. 진급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릴 생각만 하라고. 아자아자 파이팅. 이해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절로 나네.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니까.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렇게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일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지내긴 했지만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뜨거운 사랑도 가끔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약의 힘으로 잠자리를 가졌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소홀해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는 가장으로 지내려고 한 거죠. 1년의 시간이 지나 차장 진급 심사 날이 다가왔는데 회사 게시판에 붙은 진급자 명단을 보고 계좌를 불렀답니다. 제 직책이 차장으로 바뀌어 있어 날아갈 듯 행복했답니다. 그동안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을 시간에도 일한 보람이 이렇게 찾아온 거죠. 저는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나 진급했어. 이제 차장이라고. 어머, 그게 정말이야? 축하해 여보. 이걸 아주려고 사온 꽃다발이야? 진짜 감동이다. 이게 다 당신의 내조를 잘해준 덕분이지. 당신이 옆에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진급하지 못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감개가 무량하네. 그런데 여보, 나도 기쁜 소식이 있어. 나 둘째 가졌어. 뭐? 애기를 가졌다고? 와, 오늘 완전 격경사가 터진 날이네. 여보 고마워. 그리고 축하해. 가끔 약의 힘으로 아내와 불타는 밤을 보냈기 때문에 임신까지 했답니다.
저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둘이나 갖는 걸 보니 제가 대단한 남자라는 착각이 들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이젠 진급도 하고 하는 일도 줄어들어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육아를 혼자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움이 되려고 저녁부터는 아들, 딸을 제가 돌봤답니다. 그동안에 미숙했던 아빠였지만 이제부터는 보통 아빠들 이상으로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주말에는 집에만 있는 게 갑갑했을 아내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제가 모든 육아를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를 내며 실컷 놀다가 들어오게 말이죠. 아내는 이런 호강을 누려보는 게 얼마만이냐며 소녀처럼 기뻐하며 친구들을 만나 실컷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자주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도 했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애처가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자로서의 역할에 조금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40을 넘은 데다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가 심하니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 같은 현대인들이 많으니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약의 힘을 빌려 아내와 가끔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아내는 어떨지 몰라서 진지하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괜찮았어? 표정 보니까 크게 만족한 것 같진 않은데. 아니야, 아주 좋았어. 당신 최고였다고. 지금 너무 항원해서 넋을 잃어서 그런 거야. 당신 정말이야? 괜히 나 자존심 세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 거짓말 못하는 성격인 거 몰라? 당신과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화끈하고 터프한 멋진 남자야. 오늘 밤 진짜 좋았어. 그렇다면 다행이네. 여보, 얼른 자자. 내가 800에 해줄게. 다행히 아내가 잠자리에서 만족한다는 말을 해줘서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아내가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며 제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뭔가 하고 내려다봤더니 애기 초음파 사진이었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할 말을 잃고 아내를 뚫어져라 봤습니다. 여보, 또 임신을 했어? 뭐야 그 표정은? 이제 아이가 싫어진 거야? 둘이나 있으니까 됐다 이거냐고.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당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이를 낳는 게 괜찮을까? 아무리 다들 늦게 애를 낳는다고 하지만 40 넘어서 애를 낳으면 크게 고생한다고 그랬어. 난 아무런 문제 없거든. 아직 팔팔하단 말이야. 당신 내 꿈이 뭔지 까먹은 건 아니지? 힘 닿는 데까지 애를 낳아서 남편과 애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혁명체가 되겠다는 거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래도 난 걱정이 되네. 당신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무섭다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애 낳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 그리고 벌써 둘이나 낳아봤는데 뭐가 힘들겠어?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찬물을 뿌릴 수 없지. 여보, 축하해. 우리 셋째까지 건강하게 잘 나와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그렇게 아내의 임신을 축하해 주었고 이번에는 아내 태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답니다. 회사에서 6시 땡 하면 집으로 달려와 첫째, 둘째를 업고 놀아주며 아내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저녁상도 제가 차리기도 했고 집안 청소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죠. 아내의 배는 빠르게 불러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산부인과에 들어가 셋째 낳을 준비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저도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아내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는 순간에는 저도 분만실에 들어가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고 퇴출도 제가 자를 생각이었습니다. 이윽고 아내와 분만실에 들어가 유도 분만을 시작했는데 셋째 딸은 아내를 하나도 힘들게 하지 않고 순풍하고 태어났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족은 5 식구가 되었고 가장인 제 어깨는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대기업 차장이라고 해도 자식 셋을 부양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했으니 간부급으로 올라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셋이나 되어서 집에만 가면 시끌벅적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애를 8, 9을 낳아 키웠는지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피곤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또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며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뭐야? 임신? 여보, 우리가 애들이랑 같이 잤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당신도 참. 애들 다 잠들었을 때 우리 둘이 슬쩍 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톡톡 치면 당신이 내 옆에 왔잖아. 그때 애기가 생긴 거야? 당신이나 나나 진짜 건강한가 보다. 일부러 쉬던 것도 아닌데 애기가 절로 생기네.
아이 스쳐도 한 방인가 봐. 그야 우리가 천생연분이니까 그렇지. 여하튼 내 집까지 나오면 우리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애들이 워낙 시끄러우니까 이웃들이 자주 뭐라고 해서 주택으로 옮겨야 할까봐. 주택? 하긴 우리 애들이 좀 시끄럽긴 하지. 당신이 내 통장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봐 줄래? 내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랑 은행 대출은 알아볼게. 정말? 그럼 우리 이사 가는 거야? 그래.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만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내가 회사에 뼈를 묻을 테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마. 우와, 당신 최고. 이제 우리 주택으로 간다. 야호. 그렇게 좋아? 아이고, 아주 좋은 데로 알아봐. 애들하고 같이 텃밭도 가꿀 수 있는 넓은 마당에 있는 곳으로 말이야. 그래서 저희 식구는 얼마 뒤에 넓은 마당도 있고 방이 여러 개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대출이 반이긴 하지만 제 능력으로 빨리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늑한 집을 가졌다며 한 달 동안은 거의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어리지만 집이 바뀌어서 좋았는지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우는 날이 줄어들기까지 했네요. 이사한 집에서 태교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한 아내는 넷째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사남매의 아빠가 되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시고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하나같이 재밌게 산다며 부럽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힘들다가도 다시 기운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일하는 중간중간에 아이들 사진과 아내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했다며 소주 한잔을 하자고 하더군요. 친구 내에는 성격이 둘 다 온순해서 싸울 일도 없는데 왜 이혼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녀석은 먼저 도착해서 소주 한 병을 비웠더군요. 저는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며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치열아, 왜 그렇게 된 거야? 이혼을 왜 한 거냐고. 친구야, 나도 이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될 줄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말 걸 그랬나봐. 도대체 뭐 때문에 헤어진 거야? 재수씨 정도면 온순하고 착한 성격인데 뭐가 안 맞아서 이혼을 한 건데? 뭐가 안 맞았을까? 그래, 마누라녀는 나랑 잠자리가 맞지 않아서 바람을 피운 건가 보네. 방금 뭐라고 했어? 바람? 그 순진한 재수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친구에게 진짜로 그런 거냐고 2번을 더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땅이 꺼지도록 센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못 믿는데 나는 오죽하겠냐? 마누라년이 앞에서는 순진한 척했는데 전혀 아니었어. 뒤에서 더럽게 놀았나봐. 증거를 수집해봤더니 상간남이랑 아주 살림까지 차렸더라. 내가 바보 등신이었지. 진짜 충격이다.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니. 치열이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혼하고 딸은 네가 키우는 거야? 딸? 아니 친구야, 내가 진짜 이혼한 이유는 아내의 바람이 아니야. 내 딸이 그 상간놈의 핏줄이었기 때문이야. 두 년놈이 날 속이고 지들의 애를 싸지른 거야.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저것들 어딨어? 그걸 가만둔 거야? 제가 분노하며 물었더니 친구가 벌써 아내와 상간남을 둘러겹해주고 이혼 소송으로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한참 동안 한숨만 쉬면서 안주도 먹지 않고 소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곧 자리에서 일어나려는지 마지막으로 저에게 조언 하나를 해주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야, 너도 순진한 게 모든 걸 믿지 마. 아내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네 자식이 넷이지. 모두 예쁘고 귀엽지? 그래도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너도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 이건 네 아내를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하는 조언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아이, 기분이 왜 나쁘겠냐? 알아서 치워라. 생각해볼게. 그렇게 이혼한 친구와 대화를 모두 나누고 밖으로 나왔는데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잡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주위에서 저와는 하나도 닮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둘째와 셋째, 막내까지 하나같이 외탁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또 아이들끼리는 하나도 닮지 않은 것 같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형을 확인했을 땐 모두 저와 똑같은 O형이라 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 녀석의 말을 듣고 과거를 떠올려보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찝찝한 기분을 계속 느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카락을 두 가닥씩 몰래 뽑아 투명한 봉투에 담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깊이 잠들어 있어 제가 하는 행동을 들키지 않았죠. 이튿날 회사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에 대학병원 안에 있는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들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을 제출하고 검사를 의뢰하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모든 신경이 유전자 검사에 가 있어서 일이고 육아고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상해 보였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단순한 스트레스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초조하게 유전자 검사를 기다리는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더군요. 마침내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집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온 거라며 저에게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당신 어디 아파? 대학병원에서 왜 이런 걸 보낸 거야? 아니야. 그냥 검사 좀 받을 게 있어서. 줘봐. 아내는 무슨 검사인지 모르고 쉽게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봉투를 찍고 안에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펼쳐들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아이들이 모두 처가에 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아내의 뺨을 세차게 날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들 넷이 모두 내 친딸이 아니잖아. 이거 아주 한장한 일이네, 어? 야, 이 예쁜 애야.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제 손찌검에 주저앉은 아내는 손을 발벌 떨면서 제가 바닥에 던진 검사지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 입을 쉽게 열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게 다시 소리치며 따귀를 날렸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도대체 나 몰래 뭐하고 다녔길래 애를 넷이 모두 내 친자가 아닌 거야. 이게 말이 돼?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감이 돌아버릴 지경이야. 가만히 있지만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윽고 굳게 닫혀있던 아내의 입에서 변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나 당신 몰래 바람 피웠어. 그런데 그게 나만 탓할 일은 아니잖아. 당신이 밤일을 잘 못해서 내가 바람이 난 거라고.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2년 말은 나와의 잠자리가 만족되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당신 내가 병원에서 약까지 받아먹으면서 잠자리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 몰라? 어? 난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그런데 잠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람을 피웠다고? 그게 합리적인 이유라고 나한테 짓거리는 거야? 나도 처음엔 그냥 참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홍콩 가는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단 말이야. 첩첩산중이네. 그래서 밤일 잘하는 남자 만나서 실컷 바람 피우면서 살아온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년아.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놈의 자식을 임신한 게 무려 4번이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내 핏줄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낳은 거야? 그건 내 인생 꿈이 현모양처인 건 알지? 비록 바람을 피워서 임신했지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울 수 없었어. 못할 짓을 해서 천벌을 받는 것보다 낳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낳았다고. 나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정신 나간 년. 이 넉빠진 년. 그래서 나 하나만 속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줄줄이 애새끼를 낳은 거야? 아니요, 진짜 무서운 년이네. 내가 제대로 속고 결혼했다고. 속긴 뭘 속아. 난 그동안 가정을 최우선하는 아내로 살았고 당신 내조를 열심히 했어. 아이들이 당신 친자가 아니지만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사람이잖아.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컨셉을 잡았는지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아내에게 바로 제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이게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니? 누군지 모를 놈의 자식들을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우게 하는 게 행복이냐고. 너랑은 말이 통하질 않네. 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 천사의 마스크를 쓴 악령 그 자체라고 이년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 새끼들 처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혼자 키우면서 살라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나랑 아이들을 버리려고? 어떻게 가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애들이 당신 자식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잖아. 그냥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여기고 키우면 되잖아. 나 이제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까 과거는 묻어두고 살자고. 이에 저는 정신 못 차린 아내의 뺨을
연신 날려버렸습니다. 또 머리채를 잡고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쌍욕을 해댔습니다. 이 썩어빠진 쓰레기년아.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나더러 참고 살라고? 뭐?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계속 같이 살자고?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폐기물년아. 너 같은 건 매를 맞아야 돼. 거실에 진열되어 있던 첫째 아들이 만든 차례గిం량을 들고 아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뺨을 다시 갈게 됐죠. 잘못을 인정하든 말든 제 분노를 풀고 쫓아내기로 했죠. 이윽고 아내의 뺨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길래 거기서 매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캐리어를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핑계 같은 건 그만하고 짐 싸서 나가. 조용히 처가로 꺼진 다음에 내가 보낸 이혼소장을 받으면 법원으로 나와. 여보, 정말 이혼하자고? 이러지 마. 그냥 화가 풀릴 때까지 매일 때려줘. 몸으로 떼어서 갚을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말자. 우리 애들을 나 혼자 어떻게 키우겠어? 제발 용서해줘. 이년아, 내가 미쳤다고 딴 놈 새끼들을 계속 키우겠냐? 애들 친아빠 찾아가서 받아달라고 해서 다시 살림 차리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애들 아빠가 모두 달라. 내 아이들 모두 씨다른 남매란 말이야. 당신 말고는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는 건 불가능해. 아내는 이제야 사태 심각성을 파악했는지 바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등타시고 배가 불러서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어. 바람 피운 걸 정당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괜한 변명을 했어. 그냥 넘어가길 바래서 그런 것 같아. 여보, 내가 죽일냐 맞아. 다른 놈 자식을 넷이나 낳았으니 무슨 변명을 하겠어? 그런데 여보, 이대로 나와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마. 당신이 없으면 애들을 키울 방법이 없다고. 넌 그냥 애들한테 지원할 돈줄이 필요해서 나한테 사가는 거야. 네가 일하지 않아도 돈 벌어다 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아무것도 몰랐을 땐 돈을 갖다 바쳤지만 이젠 아니야. 더 이상 호구 노릇을 할 일은 절대 없으니까 당장 꺼져. 여보, 당신은 호구가 아니야. 이 집 가장이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제발 나 좀 용서해줘. 100번 1000번 빌 테니까 제발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마. 어? 못 나가겠다 이거지? 그럼 내가 나갈게. 이혼소장은 여기로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냥 여기랑 처가에 동시에 보내줄게. 알아서 받은 다음에 너도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그냥 와서 재판을 받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아내 머리에 침을 태뱉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더군요. 여보, 가지마. 이대로 가면 안 돼. 제발 생각을 바꿔줘.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여기고 계속 한 식구로 살아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저를 붙잡길래 다른 발로 아내 면상을 차버렸습니다. 그제야 뒤로 넘어가며 저를 놓치게 되었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고 다시 바닥에 내팽겨 쳐진 아내의 몰골을 봤더니 처량하고 한심하더군요. 그리고 역겹고 더러워 보였습니다. 어쩌다 이런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눈이 삐어도 단단히 삐었던 거죠. 그렇게 집에서 빠져나와 얼마 전 이혼한 친구 치열이에게 연락해 이혼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묻더니 설마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고 그러는 거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으로 대답을 대신했고 친구는 알아듣고는 바로 변호사 전화번호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찾아가 저와 자식 넷의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한 가지 증거를 들이미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았으니까요. 이를 본 변호사는 같은 남자로서 유감이고 안타깝다 전했고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와 처부모님에게 연락이 수십 통이 왔는데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고 그냥 살라는 말을 할 게 뻔했으니 모두 차단해버렸죠. 그랬더니 처부모님과 아내가 자식 넷을 데리고 저희 본가로 찾아왔답니다. 정말이지 얼굴에 철판을 두른 악마들이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당신 여긴 왜 찾아온 거야? 우리 부모님 속을 더 뒤집으려고 찾아온 거야?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뭐 하자는 거냐고. 여보, 우리 애들이 당신 보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 뭐야? 하나 둘이 셋지 아름이 모두 아빠 언제 오냐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여보, 애들 좀 안아줘. 아내와 처부모님은 애들을 이용해서 제 마음을 돌릴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된 이후로
꼴도 보기 싫었답니다. 제가 애들을 보고 반가워하지도 웃지도 않으니 사남매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러자 장인어른이 저에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이 사람아, 자네는 피도 눈물도 없어? 애들이 이렇게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물론 내 딸이 큰 실수를 한 건 인정하네. 그렇지만 처자식을 버리는 결정을 한 건 자네가 잘못한 거야. 어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게. 장인어른, 아니지, 이젠 그냥 아저씨라 부를게요. 이봐요 아저씨, 지금 어디 가서 훈계를 하는 건데, 어? 니놈 딸년이 다른 남자들하고 짝짝꿍해서 낳은 새끼들을 나더러 키우라고? 이 아저씨, 난 호구가 아니야. 모르면 모른 채로 당하고 살았겠지만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등신 같은 짓은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단지 손주 새끼들 데리고 여기서 꺼져. 그렇게 막말을 했더니 장인어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어이가 없으면 나오는 그런 웃음을 한참 짓고 있었는데 방에 계시던 제 부모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장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엄마는 장모님과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풍차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그러다 싸움이 길어질 것 같아 경찰을 불렀답니다. 무단 침입으로 신고했더니 쏜살같이 달려왔더군요. 그래서 처식구들은 모두 제 본가에서 쫓겨났고 아이들도 똑같이 아내를 따라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재판 날짜가 다가와서 법원으로 갔습니다. 초췌한 얼굴의 아내와 처부모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용서를 빌려고 시도했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가자. 재판에 불출석하면 무효가 된다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줘.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진 빚을 다 갚을 기회를 줘. 날 미워하고 증오해도 좋으니까 우리 애들의 아빠로 남아주면 안 될까? 이서방, 아비로서 정말 면목이 없네. 내 딸이 몸을 함부로 굴린 건 내가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이야. 그러니 평생 날 비난해도 좋으니까 죄 없는 자네 아이들을 다시 거둬주게나. 처식구들은 아이 넷을 키울 능력이 없어 저에게 이토록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저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니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호구가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아내와 처부모 그리고 사남매까지 모두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세트라서 지랄들이네. 야 장인 새끼야, 내가 다른 여자 애를 데리고 와도 똑같이 네 딸한테 키우라고 말할 수 있어? 생판 모르는 인간의 자식을 당신 손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제가 역지사지로 예를 들어 말했더니 장인장모의 입이 저절로 닫히더군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변호사와 법정으로 먼저 들어갔고 처식구들이 조용히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재판은 물론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전자가 다른 4명의 자식을 낳은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호적에 올라와 있는 자식들을 모두 파양하고 아내의 호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 또한 저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판사님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었답니다. 이로써 저는 이혼남이자 무자식인 남자가 되었습니다. 이혼한 전처는 애들 넷과 처가에 들어가 기생하며 살았는데 처부모님이 모든 짐을 떠맡고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깨지자 전처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술만 먹고 다닌다고 했죠. 그렇게 이혼한 지 1달 반이 지났을 무렵에 처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처가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하나도 슬프지도 않았고 불쌍하다는 생각 역시 들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장례식장에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전처는 이혼 후에 다른 밤일 잘하는 남자를 찾아다니며 굴러먹다가 그 꼴이 난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처의 명복은 개나 주라고 생각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처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 넷을 키워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낯짝이 두꺼우면 이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봐요, 아저씨 아줌마. 나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당신들 손주들을 내가 왜 키웁니까? 내가 머리에 총 맞았어요? 이보게, 아무리 그래도 키운 정 있으니 자네가 책임을 져주면 안 되겠는가? 우린 이 아이들을 키울 능력도 돈도 없단 말일세.
그렇다고 애들을 고아원에 버릴 수는 없지 않은가.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당신들이 직접 키우든 고아원에 버리든 알아서 하라고요. 나한테 키워달라는 미친 소리 집어치우고. 자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응?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이따위 태도로 나올 수 있는 건가? 뭐요? 그럼 당신 딸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까? 술 처먹고 밤일 잘하는 남자 찾아다니다가 그 꼴을 당한 건데 왜 내 탓을 하는 겁니까? 네? 그야 애초부터 자네가 제대로 밤일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닌가. 모든 바람의 원인은 배우자에게도 책임 있는 거 모르나? 장인의 미친 발언에 흥분한 저는 바로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이에 더는 먹히지 않는 걸 알았는지 처부모는 발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부모는 사남매를 고아원에 넘기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네요. 부양할 집도 있고 연금 받는 것과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아원에서 받아줄 의무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늙은 처부모는 누구의 씨인지 모를 사남매를 개고생하며 키우고 있다네요. 한편 저는 대기업을 계속 다니고 있다가 6개월 만에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제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친한 동료였습니다. 그쪽도 이혼한 경험이 있는 데다 저와 대화가 절통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듬해 저희 둘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예쁜 딸을 낳게 되었답니다. 아내는 저에게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혼한 줄 알고 있으니 괜히 가슴속에 걱정을 담아두지 말고 실행하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아내를 믿고 있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친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사남매가 자주 생각났습니다. 키운 정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절대 다시 만날 생각은 추워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외도를 저지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셨죠? 혹시 배우자 몰래 바람 피우는 사람이 듣고 있다면 양심 선언하시고 배우자를 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천벌을 내려 지옥행으로 갈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5년 전의 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워서 참고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완전히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